통상적으로 한 10분 이렇게 후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오늘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바깥에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외 수업 비슷하게 오늘 이렇게 수업을 우리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융합기술 개론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4번 연속으로 우리 권순덕 교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으신 우리 오는 분들이 가장 재밌었고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셔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우리 권순덕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대학교의 토목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구조공학과 풍공학, 오늘 바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실 거고요. 태풍과 같은 자연바람이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교량이랑 빌딩이랑 타워, 에너지 시스템 등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대교 1545m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공기역학 설계를 담당을 하셨다고 하고요. 제가 2014년도에 이렇게 뉴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이순신대교가 막 이렇게 흔들렸던 사고가 나서 그때 이제 인터뷰에 권순덕 교수님이 나오는 거를 들었습니다. 현재 풍공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연구 실험센터가 대형 풍동 실험센터인데 규모로는 전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학교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실험센터를 유치해서 실제로 건설하시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오고 계시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또 2019년도인가요? 네, 2단계 사업을 또 이렇게 확장을 하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연구비에 간접비를 많이 내시는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권순덕 교수님을.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이제 코세드 대형 풍동 실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세드가 영어로 Korea Construction Engineering Development의 줄임말입니다. 한국 건설 기술 진흥 이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한 딱 만 20년이 된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에서 만 20년 전에 제가 프로포저를 내서 이 실험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을 땄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어서 거의 이제 완공된 지는 15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전에 그래서 실험시설을 지어서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특하다고 또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조금 이따가 보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또 실험시설을 하나 완공을 했습니다. 추가로. 총 2개를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3번 집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2번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내 개인 집을 지어보고 싶은데 그 은퇴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지금 또 뭔가 프로포저를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3번째도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하고 제 개인 집은 못 짓고 나갈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여기 코세드라고 뒤에 이름은 다릅니다만 각기 다른 처음에 20년 전에 6개가 지어졌습니다. 전북대학교의 바람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센터가 풍동센터라고 지어졌고요. 전남대학교의 해양광역 지어졌고 부산대학교의 지진,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의 재료, 대전의 카이스트의 지반,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의 이제 구조실험 이렇게 총 6개가 지어졌는데 각 지역별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럼 왜 대구의 경북에는 경북대가 아닌가? 왜 계명대인가요? 계명대가 붙었어. 경북대가 떨어지고 영남대학교도 떨어지고 계명대가 훨씬 좋은 프로포저를 해서 계명대가 됐고 예를 들면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학교도 하고 몇 군데 냈는데
명지대학교의 프로포절이 훨씬 좋아서 명지대학교가 선정됐고 뭐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카이스트는 단독으로 됐고요. 카이스트가 나오니까 대전에 충남에서는 아무도 안 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10년 전, 한 5년 전에 추가로 6개가 건설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이제 국책기관들이나 공사에 건설이 돼서 뭐 토지공사, 도로공사, 지금은 LH죠. 토지공사가 아니고 LH, 도로공사,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어촌공사 이런 데들이 이제 6군데가 또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돈으로 지은 시설이라서 공공사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실험시설도 운영권의 70%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는 30%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는 실험의 약 70% 이상이 전부 외부에서 주로 의뢰를 받아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은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저희한테 와서 실험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실험비의 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그게 또 뭐 나라에 돈이 없는지 일몰 사업이 되어버려서 요즘은 또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바람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실험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외부에서 실험하는 걸 더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실적들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풍동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이에 저희가 한번 실제로 눈으로 봐야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투어를 할 겁니다. 투어를 하고 나서 이제 센터 소개하고 태풍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제일 내세우고 있는 이순신대교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바람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이냐, 좋은 것도 있더라. 저 앞에는 다 바람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니까 나쁜 바람입니다만 또 좋은 면도 있으니까 좋은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 나쁜 바람, 좋은 바람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이유가 우리가 바람이라 그러면 대부분 나쁜 일만 생각하지만 좋은 면도 있다는 걸 한번 양면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풍동이란 뭐냐? 한자로 이렇게 풍동이라고 적고 영어로는 윈드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윈드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강한 바람을. 그래서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은 항공기 설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그래서 항공기는 굉장히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놈이 잘 날아가는지 기름을 작게 먹는지 그 날개 모양, 외형 형상을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해서 가장 효율적인 항공기 외부 형태를 잡아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아직까지는 그걸 정확히 못 해내고 있어요. 슈퍼컴을 아무리 돌려도 정확한 값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풍동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럼 항공 쪽에 풍동이 어디 있느냐? 항공우주연구소라고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 좋은 풍동이 있고요. 국방과학연구소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는 풍동이 한 6, 7개 정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심지어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극초음속 풍동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아주 좋은 풍동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풍동을 왜 가지고 있지? 차를 넣어요. 차도 공기 저항을, 차가 속도가 60km 이상 되면은 그전에는 도로와 마찰 저항이 큰데 60km 넘어가면 바람 저항이 더 지배적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려면 차 모양을 어떻게 해야지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요즘 고급차가 되면은 여러분들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 소리가 들리죠? 싸구려 차일수록 바람 소리가 심해요. 좋은 차를 타면은 저도 좋은 차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차일수록 바람 소리 같은 잡소리들이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소음도 줄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실제 차가 들어가서 실험할 수 있는 풍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모든 차를 가져가고 소음까지 다 잡아내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오송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차를 통째로 세량을 넣어가지고 바람을 불려서 실험할 수 있는 또 풍동이 최근에 완성이 됐어요. 기차는 왜 그러냐?
기차도 보면 앞쪽이 모양이 유선형이죠. 그죠? 기차 모양도 있지만 더 큰 게 뭐냐면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안에 공조 장치가 잘 작동을 하는가, 냉난방도 잘 돼야 되고 기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막 바람이 술술 빠져나오거나 압력이 낮아지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없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장치를 풍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풍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일단 나가서 한번 실제 보시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투어를 하고 직원들 퇴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나오시죠. 그럼 1층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동을 처음 만든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원시적인 그 풍동으로 어떻게 되는지 날개가 어떤 모양이 좋은지를 마련했는데 요 복제품이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에펠탑의 에펠이 미국 사람들은 아이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높은 구조물을 짓다가 보니까 도대체 바람이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 해서 또 에펠이 이런 모양의 풍동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구조물 설계에 위해서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풍동의 시작입니다. 그럼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아까 보셨던 이 용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입니다. 그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축소를 합니다. 200분의 1로 축소를 했죠. 그죠? 그렇죠. 그죠? 축소를 해서 여기서 센서를 달아서 힘도 재고 변이도 재고 막 압력도 쟀어요. 그럼 다시 설계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환원이 돼야 돼요. 그럼 축소시켰다가 다시 원형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상사법칙이라는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그 물리법칙에 맞춰야지 제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사법칙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축소도 시키고 다시 환원도 시켜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항공기는 보잉 747 같은 경우에 길이가 약 80m고 속도는 한 270m/s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50분의 1로 줄이면 1.5m, 속도는 한 100m/s 정도 되는데 항공용은 모형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순신대교는 길이가 2200m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줄여도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공용 풍동을 못 써요, 우리가 토목 건축에서. 왜? 항공기는 기껏해 100m도 안 되는데 우리는 2km가 넘어요, 구조물이. 그렇죠, 그죠? 아무리 줄여도 요만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 디테일을, 세부적인 걸 구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형이 커야 돼요. 그 대신에 모형을 큰 걸 줄이니까 풍속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속은 느려도 되는데 모형을 큰 모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실험 시설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바람의 마찰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풍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항공용에서 쓰는 공력 풍동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 풍동이 있습니다. 환경 풍동은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있는 건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에도 보내야 되고 사우디에도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하 30도, 40도에도 자동차가 작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50도 온도에도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50도 조건을 맞추고 영하 40도도 맞추고 자동차가 잘 작동하는지를 바람까지 불려가면서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의 종류에는 항공기 설계를 위해서 쓰는 공력 풍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미치는 걸 평가하기 위한 환경 풍동이 있고요. 이게 현대자동차 풍동입니다. 보시면은 실차 넣어갖고 엄청 큽니다. 실제 차를 넣어서 주로 소음 측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풍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풍동과 같이 경계층 풍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큰 모형을 넣어서 자연적인 바람을 모사하는. 그렇죠, 그죠? 차량이나 항공기는 지가 달려가면서 바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균일한 바람을 맞습니다. 그렇죠? 공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가면서 바람을 맞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일으키는 바람인데 우리는 시험 대상이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와서 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릴 때 아래쪽은 풍속이 낮고 위에는 풍속이 높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사하기 위한 풍동을 경계층 풍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러한 풍동을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끈따끈하게 4년 전에 또 추가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또 야외 풍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제가 운이 좋게 여기 센터장으로 한 지금 이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20년째. 그때는 아주 저도 머리가 까맸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를 따왔었죠. 젊은 교수일 때 이 프로젝트 큰 걸 따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건설하고 다 하고 운영까지 하고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한번 추가 지원받아서 건설했고 그래서 마지막은 제 개인 집을 짓고 싶은데 이게 또 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추가 지원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콜라스 인증을 한 2년 전에 받았습니다. 이제 뭐,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은 콜라스가 뭔지를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아가지고, 뭐, 실험 잘하냐, 너네들? 그렇게 했었을 때 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콜라스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혹시 현관에 들어올 때 우리가 콜라스라고 크게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이거 보라고, 이거 우리 콜라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미국의 NIST, 표준연구소, 미국 표준연구소하고 또 그 실험에 관련한 벤치마킹 테스트에도 저희가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돈 없이 그냥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건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여러 기관이 참여하거든요. 세계적인 기관들이 한 7, 8개 참여하는데 남들 실험치 비교하는데 다 비슷한데 우리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거 국제적인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해갖고 막 다른 데보다 한 5배 정도 에너지를 더 들여서 이렇게 뭐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는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의 이제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의 유수한 실험센터하고 거의 같은 급에 이제 보여주고 또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획이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만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했던 거니까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험들을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 뭐 드론 실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백이 왜 안 되냐? 페이지 업, 지금 드론 보이죠? 날아가는 거 이제. 이게 지금 이건 옛날 부서지는 건 안 보여드렸는데 이러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휙 날아가서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서진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담당했던 직원이 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단 직원인데 저거 부서져 버렸잖아요. 한 대에 한 5천만 원 한대요. 좀 큰 거라서.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떻게 내가 보고를 해야 되죠? 이러면서 갔는데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고요.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각정입니다. 34m/s인데 그죠? 팔각정이 날아갔는데 여기 팔각정 만드는 업체였는데 김해에 있는 업체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볼트 하나로만 연결돼 이거 볼트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특허를 내서 볼트를 안에 더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선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2개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기존 방식, 너네 거. 그래서 이거는 기존 방식입니다. 한 35에 날아갔어요. 그죠? 기존 방식 하나 날아갔고 자기들 거는 한 50까지 안 날아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수함을 보여줬었어요. 예. 자, 그러면 바람이 왜 생기는가? 자연 바람이. 간단합니다. 지구의 열 교환입니다. 적도 근처에는 햇볕이 쨍쨍 비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그리고 북극지방, 남극지방에는 햇빛이 작아서 추워요. 그런데 열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 데는, 더운 데는 계속 더 덥고, 추운 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춥죠. 그런 데가 어딥니까? 우리가 아는 달, 화성 이런 데는 공기가 없으니까 여기가 하고 여기가 막 200도 차이 난다 그러죠. 햇빛 사이에.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라는 놈이 있으니까 뜨거운 곳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합니까? 슉 가서 여기 북극지방하고 서로 교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우리 마치 라면 끓일 때 냄비 속에 물 보면 밑에 바닥에 뜨거워진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오고 계속 순환하잖아요. 똑같은 게 여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하도 멀어요. 멀죠? 한 번에 여기서 못 가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3번 나눠서 이렇게 서로 교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열교환이 일어나서 바람이 부는 여기 냄비 속에 물이 끓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구에서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이 자연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더 로컬하게 또 센 바람이 부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죠. 그죠?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여기 인도양에서는 호주랑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 과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트로피칼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트로피칼 사이클론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트로피칼 사이클론이고 이러면 동네마다 다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태풍과 허리케인 누가 더 셀까? 여기 태풍이 있고 이건 허리케인이죠. 그죠? 허리케인이죠. 우리가 아는 허리케인이 요건데 사실은 여기도 허리케인이 생겨요. 여기 태평양 쪽에도. 근데 이놈은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려. 왜? 보통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생겨서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데잖아. 사라지죠. 이놈은 피해를 안 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 그렇죠. 그죠? 그렇더라. 자, 그런데 태풍하고 허리케인이 누가 더 센가? 강도를 보십시오. 태풍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5등급이 제일 세. 그리고 우리 매미가 제주도에서는 몇 등급? 3등급. 남해안에서는 2등급. 우리는 5등급, 4등급, 5등급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태풍은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뜨거운 물이 수증기하고 열을 계속 준다면 태풍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태풍이 여기서 생겨요. 필리핀 동쪽에서. 처음에는 1등급이에요, 생기면은. 처음부터 5등급 아니에요. 따뜻한 에너지를 받아서 1, 2, 3, 4, 5등급으로 계속 커져가요. 매미도 대만 근처, 오키나와 근처에서는 5등급이었어요, 매미가. 근데 위로 올라오니까 우리 한여름 빼놓고는 해수욕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바다 근처에서는. 물이 차요, 우리나라 근처 오면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못 받잖아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그래서 오키나와 근처에서 5등급이었던 매미가 제주도 근처에서 3등급이었고, 남해안 쪽으로 올라오면서 2등급으로 다시 내갖고, 대부분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동해에 가서 찬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케인하고 태풍 중에 누가 더 세냐? 빨간 색깔이 5등급으로 제일 센 거라 그랬죠. 이거하고 어디가 더 세 보여요? 태풍이 더 세 보이죠? 최고 절대적인 강도로 보면 태풍이 더 센데 피해는 허리케인이 훨씬 더 크게 나와요. 왜?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태풍은 이렇게 가다가 세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졌을 때 여기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필리핀이 있죠? 대만이 있어요. 그 정도가 있고. 제일 세졌을 때 별로 여기 육지가 없어요. 별로. 그죠? 필리핀은 맨날 때리긴 하는데 부서질 게 별로 없고 이제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피해액이 작아. 근데 여기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생기고 여기랑 여기서 생겨서 바로 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상륙해. 그래서 피해가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부자 나라라서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 필리핀의 100배 정도 피해액이 똑같은. 그래서 항상 필리핀에는 태풍 하나 오면 막 몇백 명씩 죽는데 미국은 한 자릿수로 죽죠. 그죠? 근데 피해액은 보면 미국이 막 한 10배, 막 20배, 100배까지 더 많아요. 그죠? 그래 부잣집에 간단한 거 하나 깨져도 돈으로 환산하니까 비싸더라.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카트리나입니다. 카트리나가 여기 생겨서 오다가 보면 여기 보세요. 오다가 이제 여기서 5등급까지 됐죠. 그죠? 상륙할 때 5등급이었어요. 상륙해서 급격히 힘을 잃었죠. 이렇게 사라져버리죠. 그죠? 상륙하면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우리 매미도 보세요. 매미도 오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와서 여기였습니다. 대만역이고 여기 5등급입니다. 그렇죠. 그죠? 오키나와다 우리나라 와서 3등급, 2등급 소멸. 이런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불었던 가장 센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사라, 1960년에 50몇 년인가 나왔던 사라하고 이게 매미인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라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매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록된 건 제일 심한데 보시면은 고산에서 순간 최대 풍속 60, 10분 평균 50, 제주랑 뭐 이런 데서는 보면 40, 60이죠. 그죠? 태풍. 근데 고산만 왜 이렇게 세지? 제주랑 고산이랑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치면은 고산에서 60 불었다고 막 우리 뭐 40m/s에서 안전하다 그러면 그걸로 되냐? 우리나라 고산에서 60 왔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풍속이라면 우리 기상법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10분간 평균한 걸 풍속이라고 불러요. 10분 평균, 10분씩, 매 10분마다 평균을 내요. 10분, 10분, 10분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풍속이라고 불러요. 하루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에 몇 번입니까? 6번이죠. 그 다음에 하루면 6 곱하기 24. 아, 계산이 안 되네. 한 100 몇십 개 되겠죠. 그죠? 100 몇 개 중에서 제일 큰 놈이 100 몇십 개 10분씩 평균하는 제일 큰 놈이 뭐가 됩니까? 1최대 풍속이 돼요. 그런데 10분 내에서 또 우리나라는 기상대가 1초에 4번 측정을 합니다. 풍속을. 그럼 10분이면 600초 곱하기 4 하면 2400개가 있잖아요. 측정치.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을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간 최대 풍속은 측정치 중에 0.25초마다 한 번씩 재는 중에 제일 큰 놈이 순간 최대 풍속이고, 그냥 일반 풍속이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10분 평균한 걸 불러요. 그래서 그냥 풍속이라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계했을 때도 다 풍속을 쓰지 10분 평균을 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순간은 순간적으로 잠깐 타고 올 수가 있는데 순식간에 한번 팍 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구조물을 붕괴까지는 안 시키잖아요. 붕괴시키려면 지그시 밀어줘야 되잖아요. 최소 몇 초 이상은 밀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순간척은 안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해필 또 제주하고 고산이 근처인데 이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제가 제주도 출장 가서, 이거 제가 이게 착각을 해갖고 저걸 안 했는데 좀 업데이트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 몇 개 바꿨는데 이렇게 여기 우리 센터 직원들한테 여기 좀 카피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정신이 노화 현상으로 해서 작년 버전을 보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산이 직접 가보면은 해안 절벽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벽 위에서 바람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국부적인 지형으로 굉장히 할증돼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가 더 맞는 데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었던 최대 풍속은 대강 40m/s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가 불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람이 느낄 만하게 뭔가 이렇게 지표로 삼을 만한 게 없는가? 그게 뷰포트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지수가 있는데, 자, 얼굴에 바람이 느껴진다. 뭔가 바람이 분 듯한데, 그럼 얼마? 한 2, 3m/s. 그 다음에 마른 흙이나 종이 등이 날린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다. 그러면은 한 6, 7m/s. 우산을 들기 힘들다. 그러면은 10에서 13. 걸을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14에서 17. 아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15였죠. 그죠? 걸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이 정도이더라. 그리고 한 20 근처 되면 앞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 돌풍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20 넘어가면 사람이 돌풍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20 넘어가면 외부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괜히 나갔다가 넘어진 것도 있지만 넘어지는 것도 더 한 건 뭡니까? 바람에 날아오는 곳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맞아가지고, 그죠? 다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붕에서 뭔가 뭐 하나 간판 같은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왓장이 날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날아와서 때리면은 누구한테 뭘 하소연할 수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바람에 의한 피해가 뭐가 있느냐? 자, 이거 보시면은 사람들이 요즘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지진, 그래서 막 지진 설계도, 내진 설계 요즘 다 하고, 학교도 요즘 내진 보강 다 하고 있죠. 그죠? 저 같은 사람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지진 피해가 입은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경주에서 금 좀 몇 개 간 거밖에 없어요. 그쵸? 경주 지진이 있었죠. 포항 경주 지진에서 금 몇 개 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일어나고서 한 달 후에 건축가 구조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 제가 술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장 조사위원으로 갔다 온 분들이 이제 막 웃어요. 조사 보고서를 내려고 하면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피해가 제대로 없어갖고 찾느라고 고생했었다고. 그런데 태풍에 의한 피해는 맨날 입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지진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지? 누가 그래? 심리적인 효과라고. 바람은 맨날 피해를 입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진은 평생에 없다가 한번 경험하니까 심리적 충격을 줘갖고 위협을 느끼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진 공부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갖고 막 점점점 강화를 해갖고 규정이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설 비용을
지진 때문에 10%씩 더 쓴다 생각해봐요. 국가 전체로 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몇 조가 더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주 있는 바람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목소리는 저만이 울고 남들한테는 울림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게 보니까 주장이 합리적인 것도 좋지만은 숫자가 중요하더라. 세상사에서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막 많은 사람이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그럼 가요.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가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지진이에요. 여기 멕시코시티 지진입니다. 지진이 왔는데 보니까 낮은 건물들은 다 피해를 입었는데 높은 건물은 멀쩡해요. 높은 건 멀쩡하고, 왜 낮은 건물? 생각하기에 높은 것들이 더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지진 나면은? 그렇죠? 근데 오히려 보니까 파괴가 입은 건 뭡니까? 낮은 건물이지 높은 건물은 멀쩡하죠? 왜 그러냐?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로축은 에너지고 지진이랑 바람이 가진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지진이 분명히 에너지가 훨씬 더 크죠. 바람보다가. 그렇죠. 그죠? 그런데 가로축은 뭐냐면 진동수 주파수입니다. 자, 주파수다. 주파수 많이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MBC 라디오 91.1MHz 그게 주파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전파를 말할 때는 주파수. 영어로는 똑같아요. 프리퀀시라고 부르는데 1초에 몇 번 팍 움직이는가. 그래서 보통 이제 전파는 막 100만 번대 이렇게 움직이는데 구조물도 우리가 고위준동수라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살살살 흔들리는 주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이제 주파수라고 안 그러고 진동수라고 부르는데 프리퀀시인데 그 진동수인데 보시면은 지진이 에너지가 밀집된 거는 대강 1에서 10Hz죠. 그죠? 1에서 10Hz. 이걸 갖다가 저걸로 말하면은 초로 말하면은 1초에 한 번에서 10번 정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한 10층 정도 되는 이하 구조물들이, 빌딩들이 다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층 정도 되는 이하.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 에너지가 제일 많은데 구조물이 진동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크게 받아서 공진이 일어나요. 더 크게 흔들려. 그래서 무너져요. 그런데 고층 빌딩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진의 에너지가 밀집돼서 벗어나 있거든. 그러니까 고층 빌딩은 지진에 더 어떻습니까? 영향이 적고 안전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되나? 바람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고층 빌딩은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고 지진 영향은 작고, 저층 빌딩은 바람의 영향은 작고 지진의 영향이 더 크더라. 여러분들이 혹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이랑 뭐 이런 그런 필리핀이랑 위험 지역에 출장 가시게 되면은 어떤 호텔에서 줘야 된다? 고층 호텔에서. 두 가지 이유예요. 기술적으로 지진대에서 벗어난대. 두 번째는 고층 빌딩은 굉장히 비싸요. 설계자도 탑을 선택하고 시공사도 탑을 선택해서 품질 관리도 잘 돼서 지어졌어요. 그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고층 빌딩의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맨 밑에 뭐 사진들을 보면은 이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인데 지붕 다 떨어져 나갔죠. 그죠? 2번 떨어져 나갔어요. 3번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안 알려져 있지만 부산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도 저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붕에. 그래서 부산시의 건설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이렇게 저기 몰래 전화 드리는 건데요. 지붕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토목가라서 제가 이렇게 뭐 조언을 드리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화낼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절대로 이런 이야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물도 많이 부서지죠. 그죠? 이런 것들 뭐 아주 저기 많이 손상을 입는 것들입니다. 크레인. 신간만부두의 크레인도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고요. 이것도 제가 한 30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맨 밑에 부서진 이 사고도 있었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했고, 그러면은 내풍 설계가 빌딩보다는 먼저 교량에서 먼저 시작돼서 왜 시작됐느냐? 이거 여러분들 물리학 시간에, 기초 물리학 시간에 많이 봤던 영상일 겁니다. 1940년에 미국의 타코마에 있는 타코마 네로 브리지라는 게 이렇게 떨다가 무너졌어요. 그죠? 한 3시간, 4시간 떨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가져가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죠? 타코마가 어디냐면 지금 저기 시애틀이 있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맥 라이언하고
남자 배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 배우만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데 이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였는데 완공 후 3개월 만에 이렇게 부셔 먹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풍 설계가 정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정적으로만. 이게 최초의 사례인데 스코틀랜드의 테이 브리지라는 영국에 있는데 산업혁명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철강이 막 생산되니까 트러스로 스코틀랜드의 만을 가로지르는 2km짜리 이제 저기 철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 기차가 지나가다가 통째로 무너져갖고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람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적인 바람, 그냥 가만히 미는 바람에 대해서는 설계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흔들리는 진동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야 된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풍동 실험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이 떠는 현상들이 또 1987년에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비와 바람이 동시에 불 때 진동이 생기더라. 케이블이 보면 엄청 떨죠, 그죠? 케이블이 이래서 끊어집니다. 우리 뭐 주사위 이렇게 하면 끊어지죠. 똑같이 끊어져요. 그래서 풍우 진동, 왜 반대지? 우풍 진동인데, 이건 풍우 진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브리지인데, 교량인데 2000년대 지어졌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맛이 갔나 봐요. 최근에 지은 교량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여요? 이렇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 네, 출렁출렁 거리죠, 그죠? 제대로 풍동 실험에서 검증을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러시아 교량이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케이블 진동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블 진동들이. 요거는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보도교인데 고속도로 위로 가는데 케이블 떠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우리도 이와 유사한 진동이 있습니다. 저기 군산 앞바다에 가면은 그 보도교가 있는데 저런 현상 군산시 공무원 안 계시죠?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뭐 군산시에서 이미 떠들었으니까 다 알려진 걸 거예요. 저렇게 해갖고 케이블 끊어지고 막 사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주변에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어쨌든 막으려고 해갖고 안 알려지게 하는 게 공무원들의 제일 큰 습성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안 알려지고 어쨌든 계속 덮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런 일들이 바람에 의한 문제들이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송전탑 같은 경우도 많이 부서집니다. 케이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파괴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일 큰 사고는 한 20년 전에 캐나다 퀘벡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 이제 퀘벡 하이드로라고 퀘벡은 캐나다는 수자원이 풍부해갖고 수력 발전이 전기 생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싸니까 난방도 다 가스나 기름 안 떼고 난방도 다 전기로 해요. 그렇게 했는데 송전탑이 막 무너진 거야. 그 퀘벡 전역에 전기가 거의 다 끊긴 거예요. 난리가 났지. 가스 스토브 같은 거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고 어떻게 전기 난방 저기 영하 20도 30도씩 내려가요. 캐나다에.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가구들을 부셔가지고 태웠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그죠? 가구 때려 부셔갖고 일주일인가 2주일간 그렇게 버텨갖고 노인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난방이 지던데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송전탑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진동도 바람에 의한 진동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순신대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여기 진동이 일어나서 교량 한 일주일간 한 며칠간 막았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6시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고 뭐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이순신대교가 흔들려요. 무슨 소리냐? 그건 내가 풍동 실험해갖고 흔들리면 내 잘못인데 뭐 무슨 말이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배터리가 이제 5%밖에 10%밖에 안 남았어. 요즘은 저기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잖아요, 그죠? 제 차에는 그때 오래된 차라 갖고 뭐 이게 차에 있는 것도 없어. 핸드폰을 걸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화면은 꺼놓고 소리만 들리게 해갖고 결국 찾아갔어요. 그래서 밤 9시인가 10시쯤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가니까 현장에 막 기자들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떨었대요. 그래서 교량을 이제 막았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너네들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저 이제 이순신 대교가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엑스포에 맞춰서 임시 개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임시 몇 달 동안 개통을 했다가 아직 덜 된 상태였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포장을 새로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포장에 미비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11월 달인가 그랬는데 추우니까 포장이 깔면은 금방 식어버리면 품질이 안 나와요. 천천히 식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난간을 다 우리 푸른색 천막천 있죠. 갑바라고 부르는 걸로 난간들을 쫙 4km를 다 양쪽을 다 막은 거예요. 바람을 안 통하게. 근데 그 난간이 그냥 난간이 아니고 저희가 난간도 한 10가지 종류 이상을 풍동 실험해갖고 바람이 잘 통하는 난간을 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회오리가 생겼어요. 교량 뒤에. 여러분들 흐르는 물에 손 넣어보면 회오리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회오리가 생겨서 이놈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흔들흔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가기 전에 무슨 짓을 했냐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갖고 빨리 그거 끊어 다 잘라내 그랬거든. 그래서 인부가 커터칼 들고 4km를 뛰어가면서 난간을 다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이제 진동은 없어졌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막 아주 쇼크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막 나서니까 뭐 좀 막아달래요. 전라남도에 도청에서 그때는 도청에서 막 그래서 그 방송에 많이 출연했었어요. 가 이제 배 교수님한테 많이 출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막고 그 다음날 이제 저는 그 바로 개통하자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뭐 좀 더 뭐 그러면 우리 쇼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뭐 트럭들 불러다가 뭐 올려갖고 뭔가 이렇게 안전지단 하는 것처럼 뭐 하고 뭐 이렇게 쇼를 좀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게 이제 대림이 시공을 했었는데 대림은 그런 걸 검토할 만한 엔지니어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완공되고 철수한 다음에 포장만 하니까 하청업체가 이제 포장 전문 업체니까 거기서는 엔지니어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작업하기 편한 대로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도대교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사실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흔들거리는데 그래서 저런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데 요 앞에 있는 횟집 주인이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맨날 바깥을 보니까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흔들린다 민원 놓고 국토청에 놓고 국토다 아무 안 하니까 KBS, MBC 다 불러다가 흔들린다고 하니까 하도 떠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수십억 들여서 또 뭐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또 설치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언론이 뜨면은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액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바람 불 때 여기 뭐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다 부서졌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들 있습니다. 그럼 이순신대교 제가 어떻게 생각했나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시공 중에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올라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겉보기는 괜찮았었는데 그랬어요. 예, 꼭대기입니다. 한 280m인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가는데 옛날에는 교량 현장들 새로 지으면 많이 가면 여기에 이제 여기 사다리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인데 그게 수동 엘리베이터입니다. 밑에도 다 그냥 그레이팅이라 그래서 이렇게 철망처럼 벽 다 익을 수 있고 사람이 누르면 층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조선족 아줌마가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가지고 손으로 수동으로 찌 올라가 내리면 탁 서고 안 맞네 조금 더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서는데 그렇게 하니까 쫙 올라가면 280m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엄청 겁이 나요. 그래서 막 꽉 잡고 있어. 바람도 옆에 숭숭 통하죠. 잡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잡고 있는데 내려가서 또 현장 방문하면 이제 교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셔야죠. 나 안 올라가도 되는데 겁나는데 꼭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올라가서 시공 중에 이제 임시로 이렇게 케이블 거치려고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있었던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풍 설계를 담당했고요. 그런데 이제 항공 쪽에서는 풍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교량은 시차를 한 20년 정도 두고 따라갔습니다. 항공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계 1차 대전 영화 보면 다 이런 복엽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1차 대전 때 복엽기였죠. 복엽기가 보면 트러스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금문교인데 트러스죠. 이렇게 트러스처럼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렇죠, 그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2차 대전 때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엽기는 더 이상 없고 단엽기로 무스탕
전투기로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1차 대전 때는 복엽기, 단엽기 둘 다 있었는데 이때는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고 천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이 약해갖고 단엽기들은 날개가 다 부러져 버려요. 좀 속도를 내면은. 그러다 보니까 복엽기는 안 부러지니까 복엽기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박스로 만들어요. 알루미늄으로 박스로 내부를. 그래서 키우니까 속도도 내고 훨씬 성능이 좋거든. 다이거로 바뀌어버렸는데 토목 쪽에서는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단엽기처럼 아까 그 타코마 네로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부러져 버린 거야. 그런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 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6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박스로 항공기처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풍동 실험의 역사도 시작됐고요. 그래서 긴 교량들은 다 풍동 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분만 따와서 실험도 하고 여러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밑에서 전체 모형 실험을 해서 했던 거고, 요 모형은 지금 그 여수에 가면은 묘도의 전시관에 이제 홍보관의 이 모형들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적인 모양인데 중간에 바람이 통하라고 이렇게 중간에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했고요. 이 기술이 이제 저희들이 이랬던 기술이 이제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또 더 긴 교량의 단면을 했었고, 그게 결국 어디 갔냐면은 터키의 차나칼레교라고, 터키에 있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긴 다리입니다. 몇 년 전에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림하고 SK건설이 수주를 했는데 저희 요거 개발했던 단면을 그대로 가져가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실색이 좀 바뀌긴 했지만은 나중에 그러더라고. 교수님 거 그대로 썼습니다. 저희가 잘하셨습니다. 마음은 속은쓰리지만 국가에서 연구를 받아서 한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 여기 차나칼레라는 큰 프로젝트에 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게 저희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연구비 줬더니만 뭐 하냐, 너네들 성과도 없이 그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 연구비 준 거로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나칼레를 땄지 않습니까? 1조 몇천억짜리 프로젝트 따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뿌렸던 연구비가 그렇게 하늘로 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밑거름이 돼서 언제 쓸지 몰랐지만 해놨는데 결국 그게 우리 기업이 써서 이렇게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뿌리실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게 그 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싹을 틔워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나쁜 이야기만 했어요. 바람에 의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했는데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많은데 바람 한번 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해졌죠, 그죠?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풍력 발전이 분명히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풍력 발전이 많이 없지? 뉴스를 보면 덴마크에는 전기 생산량, 독일에는 절반이 풍력이라는 등, 그러면서 막 우리는 기술 개발 안 하냐, 왜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풍력이든 수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거는 자연적인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탑니다. 자, 사우디에 풍력 발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람 안 불잖아. 거기는 뭘 해야 돼요? 태양광 해야지. 그래서 태양광이 제일 활발하게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자, 전기를 생산하는데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가까워야지 송전선을 연결하는, 송전선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가까운데 바로 생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수요처와 공급처가 붙어 있어야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태양광이 활발한 데가 어디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이에요. 샌프란시스코, LA 전기 엄청나게 쓰잖아. 거기서 한 30km만 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막이에요. 땅값 공짜야 거의. 햇볕은 1년 내내 쨍쨍 비쳐. 전기선 연결하기도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그런 데들이 적응돼요. 공급처, 수요처가 일치해야지 경제성이 있더라.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세계 바람지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0m 높이에서 대강 한 등급 3 정도는 돼야지 경제성이 있습니다. 등급 3 정도가 돼야 되는데 등급 3이 얼마입니까? 한 5m/s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평균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2m/s, 3 넘어가는 데가 드뭅니다. 우리나라 육지의 대부분은. 그래서 보시면 이게 9m/s고 이게 3m/s고요. 파란색은 3m/s고 빨간색은 9m/s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경제성이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음 뭡니까? 녹색이네. 해안가만 좀 다르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죠? 일본이 여기 홋카이도나 이런 데는 좀 빨간데 홋카이도는 사람도 별로 안 살잖아. 자, 그런데 이게 짙은 붉은색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엄청 좋죠? 여기 무슨 나라에 있습니까? 소말리아. 산업이 없어. 전기 안 써. 해적질만 하지. 그러니까 풍력 발전하기 좋은데 불구하고 여기가 산업화되면 따봉이겠죠. 그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파타고니아. 펭귄만 있어. 그죠? 펭귄만 있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미국 로키 산맥이에요. 높아서 그런지. 또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영국, 여기 덴마크, 스웨덴, 여기 독일. 이거 어떻습니까? 엄청 좋죠. 풍력 자원이. 그리고 또 바로 수요차가, 여기는 선진국들이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어떻습니까? 최적의 풍력 발전지죠. 풍력 자원 자체가 풍부하고 수요처도 바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제일 유리한 풍력 발전에 유리한데요? supply and demand가 일치하는 곳.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곳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덴마크가 풍력 발전이 발전하고 베스타스라는 풍력 발전기 세계 최대 제조회사가 덴마크에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들이 하고 영국도 있고 그런 데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륙에서는 풍력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단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좋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잘 허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산에 짓는 거 인허가가 힘들죠.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래서 바다로 가면 되지 않나. 바다는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바다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사비가 2배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발전 사오는 한전에서 사주는 단가도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한 1.5배도 안 될 거예요.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공사비는 한 2배 정도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많이 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국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 펀드레이징이 힘들죠. 그죠? PF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덴마크에 있는 호언슬레브 윈드팜이라는 덴마크에 있는 풍력발전단지인데 거기에서 마침 구름이 끼었었을 때 항공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풍력발전기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1번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풍력발전기가 순서로 쭉 있죠? 요거 한 1km씩 띄웁니다. 이게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한 700m에서 1km 정도 되는 이격시킵니다.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1km 띄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나? 아니네. 1km 띄우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맨 앞에 놈은 100% 풍력 발전을 하는데 뒤에 놈은 70%밖에 못 돼요. 여기서 에너지를 한번 뺏어먹고 지저분한 바람이 오니까 잘 안 돌아가는 거죠. 뒤에 놈은 60%, 50% 이렇게 돼요. 그게 다 합치면은 많이 줄어들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했던 아이디어가 앞에 놈들이 제일 처음 놈을 한 10%만 줄이자. 그럼 뒤에 놈들이 10%씩 늘어나더라. 그럼 전체로 보면은 더 이득이더라. 그래서 그런 거 시험하려고 이제 우리 시험부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총 6개를 놔두고 제어를 해서 스탠퍼드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어 알고리즘만 바꾸니까 아까 제가 10몇 프로라고 그랬는데 좀 기억력이 최대한 27%까지도 효율이 증가하더라. 알고리즘만 바꿔서 협력 제어해서 저런 성과들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걸 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 연구를 못 하고 있었는데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자기들도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됩니까? 요즘엔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 거 아이디어를 채용해가지고 바꿨다고 하네요. 특허를 내지 그랬냐 그랬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알고리즘 자체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컨셉 자체를 특허를 내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앞에 놈 줄여서 뒤에 놈 키우자는 걸로 아이디어는 못 내니까
제어 방법 자체를 하면 그건 피할 방법이 많기 때문에 특허로서 그걸 방어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제가 한 질의응답 시간을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적당히 이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으니까요. 뭐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토교통인프라운영원의 위탁 실험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부터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걸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지금 돼 있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민간 그 풍동 실험 연구소를 한번 설립을 해서 요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그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EPC 수주도 하시고 또 기술료 로열티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좀 개인적으로 사업화를 좀 하셔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국내에서도 이런 그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그 프로젝트 비용을 좀 받으셔서 네. 저 민간 이 풍동 실험 연구소 운영비로도 좀 쓰시고 네. 근데 이렇게 사업화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세계 4대 여기가 지금 대형 풍동 실험센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또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왜 전북대 이 대형 풍동 실험센터가 사이로 이렇게 남겨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20년만 젊었으면은 했었을 텐데 일단 저희가 근본적으로 국립대학이고 여기는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유재산을 사용해 갖고 아까 말씀 제안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사기업화 시키는 과정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걸리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 그렇게 이제 여기 센터를 법인화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제 해서 학교에도 돈을 뭐 많이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학교에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국유재산을 이제 어떤 특정 법인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례가 있느냐? 항상 물어보는 게 선례가 있느냐? 선례는 만드는 거지. 근데 일단 네거티브한 거를 먼저 깔고 시작하니까 그걸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국유재산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선례를 찾는 거지 다른 걸 찾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생각에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해봐야죠 한번. 제가 은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할 수 있으면 여기 기존 직원들이나 이제 그 다음 이어받아서 하는 분들이 좀 더 넓게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풍동실험 전문 회사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RWDI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한 500명쯤 됩니다. 그리고 풍동도 한 4군데쯤 있습니다. 4군데 넘나? 하나, 둘, 셋, 넷, 4군데 정도 있나?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큰 빌딩들, 롯데월드타워, 거기 RWD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우리도 하드웨어 자체로, 시설만 자체 보면 RWD하고 뭐,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국립대학의 일원이라서 행동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실험실에서 사업화를 할 경우에 요즘은 뭐죠? 그런 뭐 벤처처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적으로 그걸 처음에 허가를 받기까지가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언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이랑 국토부 장관님한테도 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민간 풍동 실험 연구소가 있던데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거기들이 이제 한 6-7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0년대에 이제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에서 풍동이 지어졌습니다. 기술연구소로 2군데가 지었고요. 거기 있던 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돈 되겠나 싶어갖고 어떤 이제 스폰서를 구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따로 지어갖고 나와서 이제 차려서 그렇게 해서 생겼고 1세대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새끼 쳐가지고 또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보니까 이거 또 되네 이거 나와서 차리고 해서 한 6-7개 정도 있고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차도 보면 벤츠 마이바흐부터 티코까지 가격 차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 시설 자체 풍동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계측 장비도 그렇고 우리하고 거기 비하면 우리는 마이바흐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 티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나타나 엘란트라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칼리파 타워 있잖아요. 예. 두바이 타워. 예. 거기도 이렇게 바람 불면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그거 지을 때 그 사람들 풍동기능 이런 건 어디서 했을까요? 그것도 RWDI에서 했습니다. 그 이제 설계는 삼성물산은 시공만 했었고요. 설계는 소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회사가 한 전 세계 초고층 빌딩의 절반 정도는 그 회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회사가 이제 설계를 했고 풍동 실험은 RWDI라는 아까 말한 이제 거기서 했었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하여튼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신선한 충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도 있고요. 또한 우리 이제 여러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데 아까 여기 밑에 그 벽에 붙여져 있는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건축, 교량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제품 개발할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만약에 우리 특히 이제 전라북도 기업들이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되면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혹시 또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잠시 조금만 이렇게 아니면 우리 학교의 재학생이면 좀 더 할인이 되거나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재학생은 할인은 없는데 학교 구성원이면은 주로 이제 교수님들은 반액 할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용료가 300만 원입니다. 근데 300만 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 그러는데 300만 원인데 우리가 365일 중에서 우리가 휴일 빼면 한 200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험시설이 정비 시간도 필요하니까 한 150일 정도밖에 운영이 안 돼요. 300만 원 곱하기 150일 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4억입니다. 4억으로 여기 운영비 안 나옵니다. 그렇죠? 300만 원 비싸 보이지만 가동률 거의 풀로 해도 4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건비 스태프들, 직원들 하고 한 번 고장나면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운영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싸다고 많은 경우들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막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중소기업들은 주로 300만 원 받고 실험해주면은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막 데이터 분석까지 해주고 우리가 자기들 기술연구소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실험 데이터만 제공해드립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분석해드리면 우리 맨파워로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는데 말은 안 된다. 10편 가져오시면 우리 실험해서 데이터를 드리고 분석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분석까지 요구하시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컨설팅 비용을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맨파워를 거기다 따로 빼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가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단순 실험. 10편을 가져와서 실험하고 하는 거는 정해진 요일대로 기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선생님대로 설계 쓰기 위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결과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따로 보통 이제 추가적인 이제 컨설팅비를 또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은 어디라고 혹시 정해져 있나요? 이제 저희가 요즘은 이제 건설 쪽보다는
뭐 기계 쪽이나 항공 쪽이나 이런 데가 더 많이 있고요. 저희들 이제 요즘 최대 고객은 작년 같은 뭐 다른 질문 혹시 없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했는데 일몰 사업이라서 없어지긴 했는데 또 아마 국가 재정이 나아지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절반을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절반이 있으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활용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돈도 없고 대부분 이제 실험하려는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기술자도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일하면 저희들이 되게 힘듭니다. 대기업체들은 다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말이 통해갖고 서로 실험 계획하고 뭐 스펙 다 정해서 실험 딱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실험 조건을 그쪽에서 정해줘야 우린 실험하지 않습니까? 실험 조건도 우리 보고 정하래. 우린 제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래서 저희들 한 반 정도는 중소기업인데 진짜 우리 저기 기술자들이, 연구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숨을 맨날 쉬고 막 미팅을 실험하기 전에 한 10번 정도 해요. 그것만 해도 도대체 얼마예요. 그죠? 1시간씩 10번 정도 미팅하면은 전화 막 맨날 오죠. 그죠? 그래서 실험하는데,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300만 원 비싸다고 또 막 항의하고 또 교과분석 안 해준다고 또 막 항의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실험 목적이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널리 기술을 이제 높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잘 몰라서 못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주에 있는 업체가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또 뭐 일본에 수출하는데 그쪽에서 뭔가 뭐 풍속이 40m까지 견디는 그 증명을 요구하더라. 그런 것들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제 인증서를 받아가서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텐트 같은 것들은 또 아예 그냥 그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보여줘요. 안 믿으니까 바람 불려갖고 직접 불려갖고 이렇게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무에 많이 지원을 이제 그 실무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고도화하는데 쓸 수 있는 중요한 실험 장치니까요. 널리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초기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간접비를 납부하는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기술 사업화를 기치로 내건 학과인데 사실은 제품을 하나 만들면 이런 실험들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아마 동감하셨을 겁니다. 오늘 작년에는 사실 여기 2층은 못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른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 뭐 다른 보완이 있어요. 오늘은 전체를 다 본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실험실을 다 공개를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